일부 인류가 만든 최초의 IOU 채권의 역사.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융상품입니다. 화폐보다도 먼저 등장한 빌려주고 갚는다라는 약속이 기록된 종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투판에도 이미 너밀 빌렸지? 추수 때 갚아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채권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절 이미 존재했습니다. 군대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부자들에게 나라 좀 도와라라며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전쟁할 때마다 국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너무 자주 해서 채권이 사실상 왕실의 현금 인출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국가 파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돈 안 갚기로 유명했고 이 때문에 몇 나라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1693년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이 장기 국채를 발행해 해군을 키운 것입니다. 이게 결국 영국이 200년 넘게 해양 패권을 장악하는 기반이 됩니다. 즉 강한 국가는 강한 채권 시장이 만든 셈. 미국도 독립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재밌는 사실 건국 초기 미국 국채는 신뢰도가 낮아서 헐값에 거래됐습니다. 그걸 사들인 사람이 바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그는 미국은 반드시 이 채무를 지킨다고 선언하며 신용대역진을 합니다. 그 이후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현대 금융의 근간 역시 채권입니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모두 채권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기업들도 공장 짓고 R&D 할 때 은행 대출만 받지 않습니다. 회사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사실 전 세계 금융의 70%는 채권 형태라고 보아도 과장이 아닙니다. 주식은 화려하지만 채권은 그 뒤에서 세계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즉 채권은 금융시장의 피, 산소, 혈액입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국채금리 상승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개인에게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처럼 아픈 문제. 채권은 단순히 돈 빌려준다가 아니라 경제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괜찮아? 같은 신호를 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채권금리는 매일 글로벌 경제 심리를 반영합니다. 주식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지만 채권은 냉철한 현실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채권금리 조절을 위한 행동. 채권 없이는 금융정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을 반드시 봅니다. 주식은 쇼케이스, 채권은 본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국채 수요입니다. 불안하면 돈이 국채로 몰리고 평화로우면 국채를 떠납니다. 2008 금융위기 때도 가장 안전한 곳은 미국 국채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다른 시장이 줄줄이 흔들립니다. 요즘은 AI 시대라지만 자본 조달의 핵심은 여전히 채권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같은 빅테크도 회사채로 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까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채권의 역사는 신뢰의 역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부 국채회사채 하이힐드 TIPS 채권 종류 총정리. 채권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및 물가 연동채 TIPS. 첫 번째는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로 결정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경제의 체온계 같은 존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 괜찮네? 신호, 금리가 떨어지면 불안하네라는 신호.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 대다수를 국채로 채웁니다. 다음은 지방채.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가장 세금 친화적인 채권.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채 비중은 적지만 안정성은 높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채.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회사채는 안전한 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회사채는 위험이 커서 금리가 높습니다.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회사채 금리가 바로 반응합니다. 채권 시장은 냉정합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회사채 가격이 먼저 폭락합니다. 그 다음에야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고금리 채권. 이름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보다 위험이 큰 채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험 투자입니다. 추수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대신 잘 분산된 하이힐드 ETF는 대안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TIPS 물가 연동채.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짜 빛을 발하는 채권.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을 지켜줍니다.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에게 필수템 같은 존재. 여섯 번째는 특수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사실상 국가 보증 수준이라 안정성은 높은 편입니다. 금리도 국채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 인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채권 투자입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 채권을 ETF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환율 영향도 받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 효과는 확실합니다. 국가별 경기 흐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셈.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상품은 미국 국채 ETF. 난이도 낮고 유동성 좋고 안정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종류는 많지만 결국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안정성 vs 수익성 어느 쪽을 원하는가? 안전하면 금리가 낮고 위험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이 단순한 공식으로 채권 세계의 대부분이 설명됩니다. 종류는 많아 보여도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3부 채권의 완벽한 해부 금리 가격만 기등급의 모든 것. 채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격과 금리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식은 오르면 좋은 거지만 채권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권이 연 3%인데 시장금리가 5%가 됐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5%짜리를 사지 3%짜리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3%짜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공식입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채권 투자의 핵심은 이 가격 마이너스 금리의 역관계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요소는 만기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기채는 롤러코스터, 단기채는 시내버스에 가깝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장기채는 훅훅 움직입니다. 이를 듀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채권의 민감도 지표입니다. 듀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변화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보통 단기채, 중기채부터 들어갑니다. 다음은 쿠폰 즉 이자 지급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실물 채권 종이에 쿠폰이 실제로 달려 있었습니다. 만기 때마다 쿠폰을 뜯어서 은행에 가져가면 이자를 줬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처리되지만 용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쿠폰이 높으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줍니다. 반대로 제로 쿠폰채는 이자가 없지만 할인된 가격에 삽니다. 100만원짜리 채권을 85만원에 사고 만기 때 100만원 받는 구조.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주식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일 이자율이 다 정해져 있으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부자들이 채권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신용등급. AAA, BBB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AAA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금리는 낮습니다.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다. 이 원리가 채권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BBR로 내려가면 하이힐드 고위험 고수익 채권. 말이 도와 하이힐드지 사실은 돈 못 갚을 수도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기업 실적을 봐야 합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기업의 안정적인 부채를 사는 것. 채권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LG전자가 갑자기 적자를 내면 회사채 금리가 붕 뜨는 이유.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회사채도 기업 상태를 반영합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는 AAA급이지만 한때 국가부채 협상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등급이 떨어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 시장의 파동력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유동성. 아무리 안전한 채권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하루 거래량이 미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회사채는 종종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ETF나 펀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채권의 세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알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리 가격 쿠폰만 기등급 이 5가지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입니다. 사부 채권으로 돈 버는 법 투자 전략 완전 정복. 채권 투자 전략의 핵심은 언제 금리가 움직일까?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금리 하락 베팅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피크일 때 장기채를 사두면 크게 먹습니다. 2023에서 2024년 미국 채권 투자자들이 이 전략으로 대박났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벨 전략. 초단기채, 장기채를 동시에 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중간만기채는 아예 안 가집니다. 마치 양쪽 끝에만 무게를 둔 바벨 같은 구조. 금리 변동성이 클 때 유리한 전략입니다. 초단기채는 안전하게 굴리고 장기채는 금리 하락 시 이득을 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다리 전략. 만기가 다른 채권을 계단처럼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1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여러 만기 보유.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도 일정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특히 좋은 안정형 전략. 네 번째 전략은 듀레이션 조절입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짧게,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갑니다. 이 전략 하나만으로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신용 스프레드 투자입니다. 경기 침체 때는 안전한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며 스프레드가 줄어듭니다. 이 구간에서 중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전략은 물가 연동체 TIPS 투자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채권. 인플레이션 해지로 전 세계 기관들이 필수로 들고 있는 상품. 7번째 전략은 회사채 ETF 분산입니다. 개별 회사채는 유동성보도 위험이 큽니다. ETF는 수백 개의 채권을 한 번에 담아 위험을 분산합니다. 채권 투자 초보자들의 최선의 스타트. 8번째 전략은 하이힐드 채권 공략. 신용 등급은 낮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기업 분석 능력이 필요해서 초보가 직접 고르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ETF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번째 전략은 금리 차익 기자 수익 이중 수익 구조 공략. 채권 투자에서 가장 많이 돈 버는 방식입니다. 채권은 매년 쿠폰을 주고 금리 하락하면 가격도 오릅니다. 즉 배당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전략은 세금 전략입니다. 미국 지방채무리채는 아예 세금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채권을 좋아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 한국에서도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나 세트크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포트폴리오 방어용 채권 비중 조절. 주식 100%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채권을 섞으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장기 수익률을 안정화합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수십 년 동안 먹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은 공격형 투자 수단일 수도 있고 방어형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금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 그걸 맞추는 사람이 채권 시장의 승자입니다. 5부 앞으로의 채권 시장 금리 AI 미래 투자 포인트.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관점에서 채권을 봅시다. 앞으로 채권 시장의 핵심 변수는 3가지입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AI. 첫 번째는 금리 사이클입니다. 전 세계 금리는 2020만 2023년 동안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빠르게 전환되며 채권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채권의 매력은 커집니다. 왜냐? 금리는 결국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를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 구간에서 채권 수익이 터집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높으면 장기채는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TIPS 단기채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즉 인플레 시대엔 채권 종류를 잘 골라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AI와 자동화 금융입니다. 이제 채권 매매도 알고리즘이 주도합니다. 듀레이션 조절, 스프레드 투자, ETF 리밸런싱까지 전부 자동화. 개인 투자자는 AI 채권 ETF로 자동 운용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채권 시장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채권 투자는 지루하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채권형 ETF, 만기 매칭 ETF, TIPS ETF 등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클릭 몇 번으로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채권 시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정부 부채 폭증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부채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를 낮추려고 한다. 금리 인하 압력 증가. 즉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 채권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인구 감소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는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위기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자산도 여전히 채권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불황이 오면 돈이 안전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그 안전자산의 왕이 바로 국채. 채권은 위기 때 빛나고 안정기엔 조용히 캐시플로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미래의 성공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채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 채권을 보면 전체 시장의 3D 입체 구조가 보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채권이 먼저 움직인다. 주식 상승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는 사람은 주식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앞으로 10년은 AI 플러스 금리 전환기의 시대입니다. 금리 하락 초입이 오면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형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 장기채 투자 등급 회사채 TIPS 등에서 기회가 큽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 하이힐드도 괜찮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훨씬 안전합니다. 미래의 채권 시장은 과거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AI는 채권 분석과 매매를 자동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금리 사이클은 다시 정상화되면서 채권 시장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채권은 지루한 자산에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자는 채권을 아는 사람입니다.